안녕하세요. 한국건설법무학회 신영기 건축사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상가주택 하자소송 쟁점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의 하자소송의 주로 쟁점사항에 대해서 하강석 외벽 건식공법이 있는데, 하강석 외벽 건식공법은 주로 건식공법으로 앵커 긴결공법을 사용을 합니다. 앵커 긴결공법은 시공도에 의해서 수평실을 치고 연결철물에 의해 파스너를 장착한 후 앵커형 구멍을 벽에 뚫습니다. 앵커 철물은 석재의 상함이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설치 시 조정과 층간의 변이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 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철물,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이 발생량으로 길게 슬러트 타입으로 뚫습니다. 판석재와 설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제 등을 사용하며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 후 핀 설치 여부를 꼭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앵커 긴결 공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먼저 시공 개수의 시공도에 의하여 구조체 수평실을 치고 연결 철물의 장착을 위한 세트 앵커형 구멍을 45mm 정도 천공하여 캡이 구조체보다 5mm 정도 깊게 삽입하여 외부의 충격에 대처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옹벽에 앙카형 천공을 하기 위해서 45mm 정도 최소 정도 해야 합니다. 30mm나 20mm 했을 경우에는 앙카 철물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45mm 정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결 철물은 석재의 상함이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며 연결 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며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핀으로 사용해야지 접착용 에폭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본 사진과 같이 앵글 철물과 평판 연결 철판이 있습니다. 평판 철물의 끝부분에는 연결핀이 있고 파스너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 304를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철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식돼서 나중에 녹물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스테인리스 STS 304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도 모두 다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는 지지용, 2차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지용은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거고 하부는 고정만 하는 거지, 상부의 하중이 하부의 돌로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라우팅제는 에폭시 수지 또는 수지 모르터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라우팅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돌에 붙이는 게 아니라 볼트를 벽체 속에 삽입할 때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링제는 석재 전용 비오염성 실링제 또는 변성 실링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었고 벽체의 두께가 30mm인 경우에는 단열재 두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 파스너 볼트 체결 공간 등을 고려해서 70에서 100mm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벽체, 콘크리트 벽체에서 외벽까지 100mm 정도 마감 두께를 봐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은 현장 검수 시 마구리면 물갈기 시공 여부, 핀 홀, 끼움용 홀 가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석재 구멍에 핀 구멍을 뚫을 때는 최소 20mm 이상 구멍이 또 뚫혀야 됩니다. 20mm 이상. 석재 상압의 연결핀 및 파스너 2차 연결 철물의 깊이 조정을 슬롯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핀을 설치해야지 에폭시 본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석재 건식공법에서는 파스너 설치할 적에는 최소 2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좌측 양측에서 4분의 L 정도 띄어서 설치해야 합니다. 4분의 1 정도 띄어서 파스너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최소 2개.
2차 파스너 끝에 핀홀은 정확히 천공하여 핀을 꽂을 수 있도록 상하부 20mm 정도 천공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핀 꽂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라인더로 갈아내고서 적당하게 에폭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할 때는 또 감리가 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지만 나중에 하자 소송에서 이런 부분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전체 철거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본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충격에 견딜 수 있지만 지지는 수평 하중이 있을 경우에는 돌이 에폭시에서 탈락돼서 상부의 하중과 하부의 하중이 전부 다 전달되기 때문에 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에폭시 본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하부 석재 사이, 그래서 최소한도 화스너 평판재가 있는데 상부는 평판 위에 올려놓고 하부재는 화스너 윗면보다 2mm 정도를 꼭 띄어야 됩니다. 2mm 정도 띄어야지 줄눈 형성도 되고 상부의 하중이 하부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방 벽체 결핍 및 곰팡이가 발생이 되는 현상에 설계 도면에는 내부 벽체 단열재 20mm, 물론 외부 단열재도 당연히 하지만 설계 도면에 내부 단열재 20mm, 석고보드 9mm 두 겹, 도배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은 단열재 10mm와 석고보드 한 겹으로 시공하고 도배지를 했습니다. 설계 도면에 단열재 두께, 석고보드 두께와 매수를 정확하게 또 표기를 해야 되며, 단열재는 두께만 표시해서는 안 되고 가등급, 나등급, 몇 호 제품을 정확하게 열 관료 계산을 위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두께만 표시해서는 안 되고 가등급의 몇 호, 나등급의 몇 호 두께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단열재는 1호와 4호가 있는데 가격 차이는 거의 2배가 납니다. 단열재 네오폴 이거는 가등급입니다. 네오폴은 색깔이 회색 또는 검정 색깔이 나고 요거는 가등급에 해당이 되고, 나등급은 일반 스티로폴 흰색입니다. 네오폴 가격으로 봤을 때 1호 10mm인 경우에 비중이 0.03입니다. 단열재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똑같은 두께라도 비중이 1호는 비중이 0.03, 2호는 0.025, 3호는 0.02, 4호는 0.01호, 1 입방매대의 무게가 30kg, 25kg, 20kg, 15kg입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좋습니다. 1호가 0.03, 4호가 0.015입니다. 따라서 1호의 가격이 한 매당 2,400원일 때 4호는 1,200원으로서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열재 두께뿐만이 아니라 가등급의 몇 호, 1호, 2호, 3호, 4호 이걸 정확하게 열 관료 계산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2015년도 허가 도면 기준으로 봤을 때 천정의 단열재는 180mm 가등급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가등급에서도 몇 호를 정확하게 좀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직까지는 가등급 정도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120mm, 그러니까 천정은 180, 벽은 120, 층간은 30mm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천정은 220, 벽면은 150 정도로 이제 또 늘어납니다. 임의로 설계 도면에 단열재, 가등급, 나등급 단열재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고기능성 단열재로 임의로 변경 시공해서는 안 되고, 고기능성 단열재로 변경 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 열 관리율 계산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의 고기능성 단열재가 설계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허가받을 때 고기능성 단열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지원이지 왜 안 지원이겠습니까?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단열재 같은 경우는 단일 제품으로서 열 전도율 시험 성적이 되는데, 고기능성 단열재는 단일 제품으로는 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갖고 콘크리트 두께 150mm, 180mm, 그 다음에 고기능성 단열재 30mm, 50mm, 또 이것도 10mm짜리 몇 겹 있습니다. 10mm짜리 할 적에도 알루미늄
은박지를 양쪽으로 10mm 두 겹 하면 다섯 겹이면 알루미늄이 10겹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시험 성적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시공할 적에는 50mm 좀만 이렇게 맞추지 다섯 겹으로 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열 관리율, 시험 성적서, 설계 도면에 정확하게 맞는 제품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층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층 확보도 해야 되고 파스너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열재를 보면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이 있습니다. 가나 다라. 가등급은 가등급이 열 전도율이 0.034 이하. 열 전도율은 수치가 나중에 좋습니다. 가등급은 0.034 이하, 나등급은 0.035에서 0.04, 다등급은 0.041에서 0.046, 라등급은 0.047에서 0.05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이스핑크가 있는데 아이스핑크는 가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스핑크도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특호가 있고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습니다. 그럼 비드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티로폴도 요즘은 가등급이 있고 나등급이 있습니다. 가등급이 좋을 것 같지만 등급상으로 봤을 때는 나등급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티로폴이라고 하지 않고 비드법이라, 아이소핑크는 압출법 보온판이라고 하고 스티로폴은 비드법 보온판이라고 합니다. 비드법 보온판. 비드법 보온판은 2종과 1종이 있습니다. 1종이 더 좋아 보이지만 여기 등급상으로는 그렇지 않고 2종이 더 좋습니다. 2종도 1호, 2호, 3호, 4호입니다. 비드법 2종은 네오폴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색깔이 회색 또는 검정 색깔을 나타내는 거고 비드법 1종은 흰색입니다. 이것도 1호, 2호, 3호, 4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질 우레탄 보온판 패널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패널폼은 가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신문에 나왔습니다. 중국산 패널판이 KS 등급을 허락받았으나 재시험한 결과 불합격돼서 중국산 승인받은 제품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시공할 때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시험 성적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라솔, 흔히 유리섬이라고 하는데 유리섬에도 가등급이 있고 나등급이 있습니다. 가등급인 경우에는 48K 1 입방면에 48kg 얘기합니다. 48K, 64K, 80K, 96K, 110K. 그러니까 48 이상은 가등급이고 40mm 그라솔 24, 32, 40K는 나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48 이상만 가등급이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드법 보온판 2종은 2종과 보온판 1종이 있습니다. 2종이 더 좋은 겁니다. 비드법 보온판 2종은 비드법 보온판 1종과 비슷하지만 비드법 2종은 폴리에스틸렌 원료를 사용하여 발포 성형한 제품으로 회색 또는 검은색의 스티로폼, 알갱이로 제작되어 있는 스티로폼을 비드법 2종이랍니다. 비드법 1종 단열재는 포름알데히드가 없고 CFC 및 다른 오존층 파괴 발포제가 없으며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비드법 보온판 2종은 EPS라고 불리우며 네오폴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비드법 보온판 1종보다 적은 비용이며 경제 효과와 함께 단열 성능이 뛰어납니다. 열 가교 현상을 피하기 위해 계기별로 단열 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건축물 단열 성능과 화재 안전 법규의 강화에 따라 단열재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존 그라스홀 24K 중단열 정도로 충분했던 주택이 그라스홀 비드법 보온판을 외단열로 추가해 바뀐 단열 규제에 맞춰가고 우레탄 폼 시장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네랄울이나 PF, 패널 폼 보드 등 새로운 단열재 등이 건축 현장에 보급되고 있으며 열 전도율이 낮은 가등급 단열재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건축물 단열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건 아닙니다.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 이렇게 세 곳으로 구분해서 각 지역별 단열재 사용 두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사항까지 충족되어야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일명 스티로폼이라고 합니다. 흰색입니다. 비드법 1종. 보온판 두께 10mm인 경우 비중이 0.03입니다. 보온판 1호는 비중이 0.03, 보온판 4호는 0.015, 보온판 2호는 0.025, 3호는 0.02입니다. 보온판 1호가 비중이 0.03으로 가장 가격이 비쌉니다. 서울에서는 한 장당 10mm인 경우 1940원이고 4호인 경우에는 1070원입니다. 1호와 4호의 가격 차이는 1.8배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하더라도 몇 호를 사용하는 것을 정확하게 열 관리율 계산에 의해서 계산 근거를 갖고 설계 도면에 정확하게 가등급 보온판 몇 호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두께 표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회색, 네오폴이라고 얘기하죠. 보온판인 경우 가등급인 경우 1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 비중이 0.03일 때 가등급 2,400원입니다. 네오폴. 그러니까 가등급과 나등급, 흰색과 회색의 가격 차이는 2,400원하고 1,940원으로 아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1.23배. 아까 같은 등급에서도 1호하고 4호하고의 등급 차이는 2배 차이가 나는데 네오폴 가등급과 나등급의 차이는 1.23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호와 4호와의 가격 차이는 예를 들어갖고 보온판 가등급에 2,400원일 때 서울에서 보온판 4등급은 1,350원으로 1.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8배. 1호와 4호와의 차이는 1.8배 내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티로폴 흰색과 회색은 가등급, 회색은 가등급, 흰색은 나등급입니다. 가격 차이는 1.23배. 한 장당 2,400원, 1,940원이니까 2,400원하고 2,000원이니까 1.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준공검사라든가 시험 성적서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등급과 나등급을 구분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아이소핑크 압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압출법으로 사용하며 아이소핑크가 있습니다. 아이소핑크도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호,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중으로 따지지 않고 열 전도율로 따집니다. 특호는 0.027 이하. 아까 가등급의 네오폴 같은 경우에는 0.034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다시 앞으로 가면은 가등급은 열 전도율이 0.034 이하, 나등급은 0.35에서 0.04, 다등급은 0.04일에서 0.046, 라등급은 0.047에서 0.051입니다. 요거에 맞춰갖고 봤을 때 아이소핑크는 가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가등급에서도 특호 1호, 2호, 3호가 있고 열 전도율에 따라서 특호는 0.027, 1호는 0.028, 2호는 0.029, 3호는 0.031. 아까 가등급은 0.034 이하이기 때문에 아이소핑크는 열 전도율에 전부 다 합격된 제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열 전도율은 열 전도 계산을 할 때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걸 충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특호 열 전도율 0.027 이하인 경우 한 장당 20ml인 경우 5,600원입니다. 5,600원. 20ml에 5,600원. 그러면 3호가 제일 낮은 건데 4,600원. 그러니까 특호하고 3호하고는 5,600원하고 4,600원으로서 1,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스티로폴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특호하고 3호하고는 가격 차이가 1,000원 정도 차이가 남으로써 1.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2배.
중부 지역의 단열재, 최근에는 거실의 외벽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가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5mm입니다. 155mm 외벽 155mm. 그런데 나등급은 180mm, 다등급은 210mm, 라등급은 230mm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급이 가장 좋은데 공동주택 외벽에 접하는 경우 155mm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55mm는 콘크리트 옹벽 두께만큼 단열재 두께를 시공해야 합니다. 근데 나등급 할 적에는 콘크리트 두께 옹벽은 150인데 단열재 두께가 180mm입니다. 근데 여기에 돌을 붙인다고 하면 단열재에서 또 최소 공간이 3, 40mm, 또 돌 두께 30mm, 그럼 70mm가 되면은 180에다 70mm를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 옹벽에서 250mm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설계는 단열재로 압출법 네오폴이라든가 네오폴로 설계를 해놓고 나서 현장에서 고기능성 단열재로 변경 시공을 합니다. 근데 왜 저기 처음부터 고기능성 단열재 사용하지 않고 네오폴을 사용하냐면 고기능성 단열재는 열 전도율이 성능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처음부터 시험 성적에서 반영해가지고 넣는 경우가 있는데 또 고기능성도 제조 회사에 따라서 시험 성적이 다 다릅니다. A사, B사, D사 있는데 어떤 회사인 경우에는 고기능성 단일 제품으로 시험 성적을 받은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회사인 경우에는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합체로서 시험 성적을 보통 받습니다. 콘크리트 두께 150mm, 고기능성 단열재 몇 mm, 또 공기층 몇 mm, 마감, 화강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트를 해가지고 시험 성적을 받기 때문에 이 당의 현장하고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고기능성 단열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능성 단열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회사 제품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고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 그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는 그 성능을 확보가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꼭 성능 열 관리를 적용했을 때 고기능성 단열재 현장에서도 그 시험 제품을 써야지 다른 제품을 쓰면은 이거는 나중에 사용 쓰임 받을 때라든가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벽은 최소 150mm, 천정은 220mm, 그 다음에 최하층의 경우에는 175mm입니다. 또한 요즘엔 바닥 난방 층간 바닥이 있는데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층간 바닥인 경우에 가등급은 30mm, 나등급은 35mm, 다등급은 45mm, 라등급은 50mm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로이 유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유리란 방사율이 낮다는 의미에서 로이 그라스라고 하며 겨울철에는 실내 기구에서 발생되는 열 적외선을 반사하여 차단하고 여름철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양열로부터 발생되는 복사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므로 단열성이 우수한 유리가 로이 그라스입니다. 로이 유리를 판별하는 방법은 복층 유리 KSL 2003 KS 규약에서 3종 또는 U3 또는 B종 로마 숫자 2로 표기가 됩니다. B종 2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복층 유리는 A종인데 로이 유리는 B종입니다. A종과 B종만 구분해도 로이 유리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유리 같은 경우는 B종 U3로 표기가 됩니다. KCC 복층 유리 이맥스 마크와는 무관하며 로이 유리는 실내 쪽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유리는 2003, 일반 판 유리는 2001, 건축용 강화 유리는 2002입니다. 그러면 로이 유리를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건물이 있으면은 동서남북 방향이 있습니다. 각 방향마다 창문이 설치가 되는데 로이 유리, 복층 유리인 경우에는 이중 유리로서 가운데 공기층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이 유리 코팅면을 공기층 내부 유리면에다 설치하는데
바깥쪽을 1면이라고 봤을 때 1면, 2면, 3면, 4면이 봅니다. 외부를 1면, 내부를 4면으로 봤을 때 남쪽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북쪽인 경우에는 3면에다 설치를 합니다. 3면 내부 쪽에 설치하고 동쪽, 서쪽, 남쪽인 경우에는 2면에다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면 유리에다 설치를 하는 거고 북쪽인 경우에는 내부면 유리에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으면 같은 로이 유리를 사용하더라도 그만큼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고 현장에서 시공하는 상태도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로이 유리 꼈다고 해가지고 다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쪽에는 내부 면에 설치하고 동서 남쪽인 경우에는 외부 유리면에다가 로이 유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최근에 물론 로이 유리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로이 유리 마커 표시를 유리면 하단에다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기계의 성능이 좋아가지고 조그마한 핸드폰만한 기계를 갖다가 딱 부착을 하면은 로이 유리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로이 유리를 몇 면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로이 유리를 일반 유리를 갖다 로이 유리 로고만 갖다 붙여가지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간단한 기계로 핸드폰만한 기계로 갖다 부착만 하면은 로이 유리 성능과 몇 면에 시공된 것까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단열 공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단열 공법, 드라이비트라고 하죠. 최근에는 이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외단열 공법을 잘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데 간혹가다 이제 아직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드라이비트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장의 크기가 60cm에 1m 20입니다. 600에 1200. 그러면 관공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시방이라든가 조건에 맞춰서 시공을 하는데 민간 건설 공사에서는 굉장히 단열재를 붙이더라도 성능도 확보되지는지 그것도 둘째 문제지만 그 안에 붙이는 접착 본드가 있습니다. 접착 본드하고 화스너가 있는데 본 도면과 같이 한 장에 60에 1m 20이면은 4면에 테두리를 해가지고 본드를 바릅니다. 본드의 두께는 접착 본드 몰탈 두께는 1cm입니다. 10mm. 그리고 테두리는 폭이 4cm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에 10cm 직경으로 해가지고 6개의 접착 본드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화스너를 5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5개. 근데 민간 건설 공사에서는 이 화스너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설치한다 하더라도 1개소나 2개소 정도 설치합니다. 제가 민간 건설 공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소규모 주택 거의 화스너 박는 거를 본 적이 거의 드뭅니다. 태풍에 의해서 비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화스너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본 도면과 같이 테두리 4cm, 10cm짜리 접착 몰탈 6개, 화스너 5개만 설치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열 성능보다도 비바람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화스너 꼭 5개 설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시공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옵니다. 또한 저층부인 경우에는 메시를 설치하는데 사진과 같이 흰색 메시와 보강용 메시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1.8m까지는 두 겹, 일반 메시하고 보강용 메시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흰색이 일반 메시고 보강용은 청색입니다. 같은 재질 1.8m라고 해갖고 흰색 일반용 메시 두 겹 해서는 안 되고 흰색과 청색 두 가지로 혼용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축표준 시방서와 LH 대보 하우징의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착 모르타르 일명 떡밥이라고 하는데 표준 시방서에는 표기는 없으나 LH에서는 테두리하고 6개 원형으로 10cm 6개 대보 하우징 떡밥 6개 내지 8개 최소 두께 10mm 압착 시 도포율이 60%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로폴 면적의 압착 시 60% 정도 도포율이 되어야 하고 열 전도율은 0.034 0.034면 가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화스너는 표준 시방서에 5개, LH도 5개,
대보 하우징은 4개입니다. 마감재 두께는 최소 1.6mm 이상, 표준 시방서에서는 1.6mm, LH에는 두께 표시가 없습니다. 대보 하우징은 2mm입니다. 보강용 메시는 1.8m까지이고 메시의 이음부위는 100mm 이상인데 대보 하우징은 150mm입니다. 메시의 무게는 일반은 152g이고 보강용은 374g입니다. 일반용 흰색은 150g, 1제곱미터당 150g, 보강용은 374g입니다. 대보 하우징도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현관 방화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도에 위에 인면도가 있고 밑에 이제 두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도면인데도 불구하고 전개도 상에는 사업 승인 도면에는 0.5T, 하부의 표기도 0.5T로 되어 있으나 사용 승인 도면에는 상부에는 0.8T, 하부에는 0.5T 이렇게 조그만 도면 하나 그리는데도 두께 표시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전문 업체가 방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상세도를 오른쪽 도면과 같이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방화문 시험을 합니다. 전문 업체에서 시공 상세도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EGI 철판 0.8T 두 겹, 문틀은 EGI 철판 1.6T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도어체크 보강판은 모든 보강판은 두께를 1.6T를 사용합니다. 도어체크는 150에 350, 미네랄 울은 100K 43mm. 이 미네랄 울은 100K면 1 입방매대 100K입니다. 아까 뭐 24, 30, 48 뭐 이렇게 했는데 100K를 사용해야 합니다. 100K짜리를. 두께는 43이지만 100K짜리 아주 안밀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서 방화 시험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조사해 보면은 미네랄 그라스울 표기가 되는데도 하니콤으로 바꿔서 시공하고 몇 K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뜯어갖고 다시 또 시험해야 되는데 방화문 시험에 할 때 사용한 두께 100K, 60K 이런 것들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방화피는 보통 한 개 내에 2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도면에 정확히 표시해야 하고 도어 스토퍼에는 150 곱하기 150, 방화핀 도어록 보강판도 150에 150, 도어 체크는 150에 350 보강판을 대야 합니다. 하부실은 보통 1.2 내지 1.5T 스테인리스로 표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문틀을 설치하고 문짝을 설치한 다음에 그 틈새가 있습니다. 이 틈새가 상부는 3mm, 하부는 7mm, 손잡이가 있는 경우에는 4mm, 힌지 쪽은 3mm입니다. 이 치수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 좌우측 두께 표시를 정확하게 한번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 두께가 부족했을 경우는 방화 시험할 때 열기가 화염이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 치수가 부족하면 부적합한 제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관 방화문 시험은 어떤 시험을 하느냐? 사업 승인 도면에는 0.5T로 되어 있고 사용 승인 도면은 0.8T 이렇게 도면상에 또 오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방서는 0.8T로 표기되어 있고 시방서 철판 양면은 1.5T, 2.2T 이렇게 도면과 시방서에 각각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사가 설계 도서 작성 시에 정확하게 이런 내용까지 다 파악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방화문 성능 시험은 크게 내화 시험과 차연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시험을 할 적에 한 300세대, 500세대인 경우에는 세대 현관문은 2개, 대피 공간 2개, 계단실 외 여닫이문 2개를 설치합니다. 쌍여닫이도 간혹가다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쌍여닫이문은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쌍여닫이문은 하는 경우는 좀 드물며 최소한도 현관문 2개, 대피공간 방화문 2개, 계단실 외 여닫이문 2개를 합니다. 왜 2개를 하냐면은 안쪽 바깥쪽을 바꿔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내화 시험할 때 꼭 2개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갑종 방화문이 있고 을종 방화문이 있습니다. 갑종 방화문은 비틀림 강도, 연직 하죽 강도, 개폐력, 개폐 반복성, 내충격성 등의 성능을 내화 시험 925도에서 60분을 합니다. 925도에서 60분을 합니다. 그러나 을종 방화문은 비틀림 강도, 연직 하중 강도, 개폐력, 개폐 반복성, 내충격성 요 시험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840도에서 30분을 시험합니다.
갑종 방화문은 925도에서 60분, 을종 방화문은 840도에서 30분을 시험을 합니다. 방화문은 화염, 열, 연기 등의 차단 여부에 따라 차열과 비차열로 구분합니다. 방화문은 방화구역의 계급에 설치되어 화재 시 화염, 열, 연기 등의 전파 방지와 제실자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패시브 시스템으로 방화문 성능에 따라 차열 방화문과 비차열 방화문으로 구분되는데, 차열 방화문은 차열성, 차염성, 차연성을 모두 가지고 화재의 가혹도가 큰 장소에 설치되며, 비차열 방화문은 차염성, 차연성을 가지고 비교적 화재 가혹도가 적은 장소에 설치합니다. 보통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사무실에는 화재 가혹도가 좀 적은 방화문을 비차열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차열과 비차열에는 비차열 방화문을 설치하며, 비차열 방화문은 차염성과 차연성을 시험을 합니다. 성능 기준은 차열 성능은 이면 평균 상승 온도가 140도 이내, 이면 최고 상승 온도가 180도 이내이고, 차염 성능은 면패도, 균열 게이지, 화염이 측정됩니다. 그러면 내화 시험은 어떻게 하냐? 내화 시험을 아까 925도에서 60도로 보통 이제 갑종 방화문인 경우 화염 시험을 한 후 면패드가 착화되지 않고 문틀 사이에 틈새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 틈새가 발생이 됐더라도 6mm, 이 새끼 손가락보다 더 적은 6mm 균열 게이지로 관통을 해서 15cm가 이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6mm짜리가 15mm, 또 그렇지 않으면 25mm 균열 게이지가 관통되지 않아야 하며, 이면에서 10초 이상 화염이 지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면에서 10초 이상 화염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며, 차연 성능은 차 25파에서 공기 누설량이 분당 1제곱미터당 0.9 입방미터 이하입니다. 분당 1제곱미터당 0.9 입방미터 이하입니다. 국내의 방화문은 화재 크기와 관계없이 비차열 방화문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화재 가혹도가 큰 다중이용업소, 서고 등은 비차열 방화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화재 가혹도가 큰 장소의 피난 통로에는 차열성 방화문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보통 이제 많이 발생되는 하자가 결로가 많이 발생됩니다. 설계 도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표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단열재 몇 미리, 뭐 125mm, 아까 말씀드렸죠, 뭐 150mm 이렇게 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변경 시공하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내부에도 다 단열재를 표기를 해 외부만 잘 하면은 내부에 굳이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 돌 붙이는데 180mm를 붙이고, 지금 180mm에 돌까지 붙이면 250mm가 나오기 때문에 화순호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편법으로 고기능성 단열재 뭐 50mm 사용하는 경우도 되는데, 이것도 열 전도율 시험을 정확하게 해서 그 제품에 맞는 제품을 설치는 할 수 있으나, 허가상에 상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단열재를 설치하더라도 결로현상, 틈새 부위, 또 우각부 같은 데서 정확한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발생이 되므로 내부의 단열재를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10mm 내지 20mm 단열재를 설치하고, 석고보드도 최소 한 2겹 정도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 돈 해봐야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냥 뭐 싸게 뭐 분양한다고 해가지고 저가로 뭐 시공하지만, 내부의 단열재 석고보드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결로 곰팡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꼭 이런 시공을 꼭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설계 도면에 2겹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시공은 한 겹으로 시공을 하거나, 단열재 두께를 20mm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10mm를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뜯어봤을 때, 불실 시공은 하자 보증 기관하고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층간 바닥 단열재 30mm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으나,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깔고 기포 콘크리트 타설하고
배관을 한 다음에 몰타를 타설을 하게끔 설계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장사들이 소형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층간 단열재를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등급인 경우에는 30mm, 나등급인 경우에는 35mm, 다등급인 경우는 45mm, 라등급은 50mm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두께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등급 표시까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시공 검사 당시에 단열재를 시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바닥에서 코아 치치를 이렇게 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단열재 두께. 단열재 성능까지는 확인 못하더라도 30mm인지 40mm인지 50mm인지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시공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건 철거고 재시공을 한다든가 상당한 보완 작업을 해야 되므로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가 됩니다. 내벽 드라이비트 단열재.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최근에는 외벽의 단열재 두께가 180mm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열재. 근데 여기 이제 요거는 오래전 도면인데 설계 도면에 120mm로 표기가 되어 있으나 이것도 현장에서 120mm를 하지 않고 100mm로 시공을 한 사례입니다. 드라이버로 한번 이렇게 찔러보면 두께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두께를 얇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금방 조사 시에 발견되므로 추가 보완 시공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외부 비계도 매야 되고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공사 당시에 아마 3배, 4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적합한 두께의 시공을 꼭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외부 창호 로유리. 아까 앞에서도 로유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린 바도 있지만 설계 도면에는 24mm 도면 표기가 이렇게 로유리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공은 복층유리 16mm로 시공한 겁니다. 24mm, 16mm 두께를 육안으로 유리 두께까지는 확인 못하더라도 전체 두께, 복층유리 두께를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은 그 안에 감봉만 봐도 16mm인지 24mm인지 24mm인 경우에는 감봉을 또 2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감봉도 될 수 있으면 오토 밴딩 해갖고 사면을 이렇게 전부 다 해서 한쪽 면만 접합하는 걸 해야지, 코너마다 사면마다 전부 다 이렇게 잘라서 하면은 그 안에 아르곤을 주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서히 방출되었고 나중에 그 안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오토 밴딩으로 감봉을 시공하는 거로 도면상에 표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로이유리 시공 여부는 핸드폰만한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걸 딱 측정을 하게 되면 로이유리를 사용했는지 몇 면을 사용했는지 또 유리 두께가 몇 mm인 것까지 정확하게 판매됩니다. 5mm 유리를 사용했는지 6mm를 사용했는지 공기층이 몇 mm인지 로이유리가 몇 면에 시공이 되어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으므로 로이유리 갖고 장난치면 이제 절대로 아니 됩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감의 오수관 설계 도면에 125mm로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공을 75mm하고 100mm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5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75, 100mm를 사용해 가지고 하수관이 맥혀 갖고 1년에 몇 번씩 뚫는 경우가 있고, 맥히게 되면 저층부서부터 물이 차가지고 올라가고 그 저층부에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됩니다. 설계 도면에 125, 100mm 표기되어 있으면 그 수치는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시공하는 집장사들, 도시형 생활주택 시공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수하려면 입주자들 다 내보내고 비트를 전부 다 깐 다음에 비트를 다시 배관한다면 이 비용, 이사 비용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걸 이사를 한다든가 비트를 철거하고서 이게 재시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 비용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면은 1년에 한 4번 정도를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번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서 1년 해가지고 내구 연한을 보통 한 4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1년 40년 동안 청소하는 비용을 이렇게 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크대 하부 마감재 미시공. 요즘 그래도 싱크대 하부 마감재가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되어 있으나 이게 설계 도면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설계 도면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시공할 적에는 마감재 곧 좀 막힌다고 해가지고 그걸 미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 감정 실무에는 전에는 동일한 마감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6년도 건설 감정 실무 기준에는 싱크대 하부에는 동일한 마감재를 하는 것보다도 에폭시 페인트라든가 장판지 정도로 보완하는 비용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폭시 페인트하고 장판지 비용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싱크대를 해체했다가 장판지 에폭시 페인트를 공사하고 다시 싱크대를 설치하는 비용까지 산정하게 되면은 에폭시 장판지는 1제곱미터당 15,000원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싱크대를 해체했다가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은 세트당 최소한도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설계 도면의 정확한 표시와 시공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싱크대 설치하기 전에 에폭시 페인트 내지 장판지 시공을 꼭 해야 합니다. 옥상의 벤츄레이터 높이 부족 시공입니다. 설계 도면에 벤츄레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벤츄레이터 높이를 어떤 재질로 하면서 높이를 얼마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표기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민간 건설 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도면과 같이 LH 도면에는 파라펫이 있는 경우와 파라펫이 없는 경우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파라펫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300mm 1m 30 정도 올라옵니다. 조정면을 시공했을 경우에 1m 30. 근데 파라펫이 있는 경우는 파라펫에서부터 1m 30 정도가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돌출되는 부위가 미가사 좀 약간 보기 싫으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 내에 환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파라펫이 있는 경우에는 파라펫 상단에서 1m 30 정도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하며 이 벤츄레이터를 설치하더라도 통기관이 있습니다. 통기관을 반드시 바깥으로 기역자로 디귿자로 해서 꺾어갖고 이걸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기관의 그 냄새가 다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3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010-3003-3190 이메일 yaho2222@한멜넷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하게나마 특강으로 1강, 2강, 3강에 대해서 한번 요약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